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영어 원서 제목은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입니다. 이 책은 타임지 선정 최고의 책, 워런 버핏 강력 추천책, 그리고 전 세계 6천만 부 판매된 책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은 아마도 당신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일 것이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가정주부이거나 건축가 혹은 기술자일지라도 마찬가지다. 공학과 같은 기술적인 분야에서조차도 재정적인 성공의 약 15%는 본인의 기술적인 지식, 약 85%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 즉 성격과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에서 기인한다.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설탕이나 커피처럼 돈으로 살 수 있는 생필품과 마찬가지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능력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 꿀을 얻고 싶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1931년 5월 7일 뉴욕에서는 전대미문의 범인 검거 작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살인범이자 폭력배인 쌍권총 크롤리가 몇 주간의 수색 끝에 웨스트엔드가에 있는 애인의 아파트에서 포위당했다. 1시간이 넘게 권총과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롤리가 체포되었을 때 경찰국장은 이 쌍권총의 무법자가 뉴욕 역사에 있어 가장 흉악한 범인 중 하나라고 단언했다. 쌍권총 크롤리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다. 경찰들이 아파트로 사격을 가하는 동안 그가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크롤리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내 안에는 지치기는 했지만 다정한 마음이 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그런 마음이 말이다. 크롤리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싱싱교도소의 사형수 감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을까?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를 방어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쌍권총 크롤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들을 돕는데 내 생의 최고의 시기들을 바쳤다.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이라곤 욕설과 범죄자라는 낙인뿐이다. 이 말은 알 카포네가 한 말이다. 미국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민중의 적이었으며 시카고의 총성이 난무하게 만들었던 흉악한 갱 두목인 알 카포네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사회에 이익을 베푸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 판단되고 있는 자선 사업가로 여겼다. 나는 뉴욕에 있는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이었던 루이스 로스와 이 문제에 관해 몇 년 동안 흥미로운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다. 싱싱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 중에 자신을 악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스스로를 당신이나 나처럼 평범한 한 인간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왜 금고를 털었으며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해명한다. 그들 대부분은 그럴듯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구실을 만들어내서 자신이 저지른 반사회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 나는 30년 전에 남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신이 지성이라는 선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탓하지 않고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워너메이커는 이런 교훈을 일찌감치 깨우쳤지만 나는 30년 동안 온갖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왔다. 그러고 나서야 100명 중에 99명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난이란 쓸모없는 짓이다. 상대로 하여금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도록 애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B.F. 스키너는 실험을 통해 착한 행동으로 보상을 받은 동물은 나쁜 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동물보다 더 빨리 배우고 배운 것을 훨씬 효과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와 같은 법칙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판은 인간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낳게 하고 화를 유발한다. 또 다른 심리학자인 한스 셀리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인간은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만큼이나 비난을 두려워한다. 인간의 본능이란 그런 것이다.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범죄자라도 스스로를 비난하지는 않는 법이다. 우리들 모두 이와 마찬가지다. 링컨도 비판하기를 좋아했을까? 물론 그렇다. 그는 비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조롱하는 글이나 시를 써서 눈에 잘 띌 만한 거리에 떨어뜨리고 다녔다. 일리노이 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는 신문에 글을 실어 반대파를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1842년 가을, 링컨은 제임스 쉴즈라는 허영심 많고 호전적인 정치가를 비판했다.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한 쉴즈는 결투를 신청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입회인들이 몰려와 결투를 멈추게 했다. 이것은 링컨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무시무시한 일이었다. 그 후로 그는 남을 비방하거나 비웃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가 좋아했던 인용구 중 하나가 이것이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키고 싶은 누군가를 당신은 알고 있는가? 그것은 참 올바른 일이다. 나도 찬성하는 바이다. 하지만 왜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보지 않는가? 사람들을 다룰 때는 논리적으로 대상을 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우리는 감정적 대상, 편견으로 가득 찬 대상을 대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좌우된다. 젊은 시절 눈치가 없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나중에 외교적 수완이 뛰어나고 사람을 다루는 데 능숙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누구에 대해서든 험담을 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좋은 점만을 얘기한다. 하느님께서도 인간이 죽는 그날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 하물며 당신이나 내가 왜 심판하려 하는가?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뿐이다. 상대가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다. 때리거나 위협하여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강압적인 방법은 반발을 사게 마련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두 가지 동기, 즉 성적 충동과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가장 저명한 철학자인 존 듀이는 이를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 박사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욕구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링컨은 언젠가 이런 말을 편지에 썼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모든 정신질환의 절반가량은 뇌조직 장애, 술, 동물, 외상과 같은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뇌세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발병한다. 나는 저명한 정신병원의 원장에게 이 질문을 했다.
하지만 그 의사도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그는 정신병을 앓는 많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찾지 못한 자존감을 미친 상태에서 발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 환자 중에 결혼에 실패한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성적인 만족감, 자녀와 사회적 지위를 원했지만 인생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짓밟아버렸죠.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녀는 물론 사회적 지위도 없었죠. 결국 그녀는 정신 이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결혼 전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영국의 귀족과 결혼했다고 믿고 있고 자신을 스미스 백작 부인이라고 부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신이 아기를 낳았다고 상상합니다. 미국 영업계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하나는 찰스 슈바프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사람에게서 최상의 상태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다. 꾸중만큼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없다. 나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 칭찬하는데 열을 올리지만 잘못을 찾아내는 일은 질색한다. 사람을 다룰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하는 것이다.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칭찬은 진실하지만 아첨은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로 결단코, 단연코 아첨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난이나 조롱은 자신감을 잃게 하며 사람들에게 내재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칭찬은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고 증대시킨다. 나는 여름이면 낚시를 하러 메인주로 가곤 한다. 나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매우 좋아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고기는 지렁이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생각한다. 그런데 왜 사람을 낚을 때는 이와 같은 상식을 적용하지 않는가? 지구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동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대방에게서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다음은 오하이오에 사는 스탠 노박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우리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이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스탠은 막내 아들 팀이 거실 바닥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다음 날이 팀의 유치원 등교 첫날이었는데 가지 않겠다며 떼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스탠은 자리에 앉아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내가 팀이었다면 유치원에 가는 일이 왜 즐거울까? 그와 아내는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새 친구 사귀기 등 팀이 재미있어 할 만한 일의 목록을 적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보았다. 아내와 큰아들 그리고 저는 모두 손가락을 이용해 식탁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팀은 식탁 주변에서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곧 자기도 끼워달라고 조르더군요. 저는 안 돼요. 우선 유치원에 가서 손가락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워야 해 라고 말했죠.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목록에 있는 사항들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다음날 아침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 팀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더군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하고 물었더니 유치원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늦게 가고 싶지 않거든요. 라고 말하더군요.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설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자문해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그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생기게 할 수 있을까? 헨리 포드가 전하는 처세술에 관한 최고의 충고가 있다. 성공의 비결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세상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드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타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굉장한 이득을 얻는다. 이런 사람은 경쟁을 거의 하지 않는다. 당신은 개라는 생물만이 생활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닭은 알을 낳아야 하고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야 하며 카나리아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러나 개는 당신에게 사랑을 주는 것으로 살아간다. 2년 동안 상대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애쓰며 다가가기보다 당신이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2달 만에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당신도 들어가 있는 단체 사진을 볼 때 당신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는 이렇게 쓰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상대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인물이다. 인류가 저지르는 모든 실패는 바로 이런 인간들에게서 비롯된다. 나는 뉴욕 대학에서 단편소설 창작 강좌를 수강한 적이 있다. 강좌는 어느 인류 잡지사의 편집장이 맡았다. 그는 매일 책상 위에 놓인 수십 개의 소설을 몇 달락만 읽어보면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그가 쓴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무뚝뚝한 편집장은 소설 작법에 관한 강의를 하다가 2번이나 중단하고는 설교조로 얘기하는 것을 사과하며 말했다. 소설가로 성공하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사무실의 직원, 심지어는 왕까지도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이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헌신하라. 이는 시간과 열정, 이타심, 호의를 요구한다. 예수가 태어나기 100년 전 푸블리우스 시루스라는 유명한 고대 로마 시인은 말했다. 우리는 상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 상대에게 관심을 보인다. 상대가 당신을 좋아해 주길 바란다면, 진정한 우정을 쌓고 싶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하듯이 상대를 도와주고 싶다면 이 원칙을 명심해라.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라. 미소는 다음과 같은 뜻이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군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라. 이미 행복하다는 듯이 행동해라.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지게 된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방법은 이렇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함께 간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최상의 자발적인 방법은 기분이 좋다는 듯이 마음을 먹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링컨도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해진다. 우리가 늘 마음 한켠에 담아둬야 할
중국 속담이 있다. 웃음이 없는 사람은 장사를 해선 안 된다.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보다 더한 비결은 없다.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어느 가난한 소년이 가족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방과 후 빵집 창문을 닦았다. 가족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소년은 매일 양동이를 들고 거리로 나가 석탄차가 흘린 약간의 석탄 찌꺼기를 모으곤 했다. 이 소년은 에드워드 보크였다. 그는 평생 6년 이상 학교를 다녀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미국 신문 잡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편집자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13세 때 학교를 그만두고 웨스턴 유니언사의 사원이 되었다. 잠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독학을 시작했다. 미국의 위인전 백과를 살 돈을 모을 때까지 차비를 아꼈고 점심을 먹지 않았다. 더욱이 보크는 전대미문의 행동을 했다. 유명 인사의 전기를 읽고 나서 좀 더 알려달라며 당사자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다. 보크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제임스 가필드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어렸을 때 운하에서 예인선 일꾼 노릇을 한 게 사실인지 물어보았다. 가필드 장군은 답장을 보내왔다. 보크는 그랜트 장군에게 어떤 전투에 관한 얘기를 묻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랜트 장군은 지도를 그려보내며 이 14살짜리 소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곧 이 소년은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들과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랄프 waldo 에머슨, 올리버 웬델 홈즈, 롱펠로, 에이브러햄 링컨 여사, 루이자 메이 올컷, 셔먼 장군, 제퍼슨 데이비드. 보크는 이들과 서신 왕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휴가 때면 그들의 집으로 초대되어 환대를 받았다. 이런 경험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자신감을 그에게 불어넣었다. 아이작 F. 마코스는 수백 명의 명사들을 인터뷰한 신문 기자다. 그는 많은 사람이 주의 깊게 상대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근대에 들어 가장 탁월한 경청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였다. 프로이트를 만난 한 남자는 그의 경청 태도를 이렇게 묘사했다.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를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었지요. 저는 그 정도로 몰두하여 전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꿰뚫을 듯 영혼을 파고드는 응시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온화하고 다정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친절했죠. 몸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집중하여 내가 말하는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할 때도 그는 과연 놀라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뒤에서 비웃거나 경멸하도록 만들 방법을 알고 있다면 여기 비법이 있다. 누구의 말이든 오랫동안 듣지 말아라. 당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라. 상대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뭔가 떠오르면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말을 자르거나 끼어들어라. 뛰어난 대화 상대가 되고 싶다면 주의 깊은 경청자가 되어라. 관심을 갖는 것이 관심을 얻는 길이다. 상대가 즐겁게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해라. 자기 자신과 업적에 대해 말을 하도록 상대를 격려해 주어라.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나 소망, 문제에 대해 몇백 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신의 치통이 중국의 기근보다 더욱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인간 행동의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을 따르면 곤경에 빠질 일은 절대로 없다.
이 법칙만 따르면 수많은 친구와 영원한 행복을 나눌 것이다. 그 법칙은 이렇다. 상대방에게 그가 항상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라.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해 사색해왔다. 이런 사색의 결과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깨달았다. 그 가르침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왔다. 조로아스터는 2500년 전 페르시아에서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이를 가르쳤다. 공자는 25세기 전에 중국에서 이를 전파했다. 도교의 시조인 노자는 한해 계곡에서 이 원칙을 가르쳤다. 부처는 기원전 500년에 이를 설법했다. 힌두교의 성서는 1000년 전에 이를 가르쳤다. 너희는 너희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거의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중요한 인물로 여긴다. 매우 중요한 인물로 말이다. 누군가 상대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면 많은 개개인의 삶이 바뀔 수 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거의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당신보다 나은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따라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확실한 방법은 당신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을 은근히 내비치는 것이다. 한때 대영 제국을 다스렸던 빈틈없는 정치가 디즈렐리가 말했다.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로스 경을 축하하는 연회에 참석했다. 내 옆에 앉은 한 남자가 인간이 버려놓은 일을 끝맺는 것은 신의 몫이다 라는 인용구를 주축으로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꾼은 인용구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주 확실히 알고 있었다. 자존감도 없고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쓸데없고 환영받지도 않을 역할을 스스로 맡았다. 하지만 그는 자기 주장을 굳게 지켰다. 뭐라고?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인용구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끝까지 우겼다. 그 이야기꾼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 프랭크 가몬드는 왼쪽에 앉아 있었다. 가몬드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연구에 평생을 바친 친구였다. 이야기꾼과 나는 가몬드에게 묻기로 했다. 가몬드가 잠자코 듣더니 식탁 밑으로 나를 치면서 말했다. 이봐, 데일, 자네가 틀렸어. 저 신삽은 말이 많네.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가몬드에게 항의했다. 자넨 그 인용구가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물론 알고 있지. 햄릿 5막 2장에 나오는 말이야. 하지만 데일, 우리는 만찬에 초대된 손님이었어. 왜 그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그러면 그가 자네를 좋아할 것 같은가? 왜 그 사람 체면을 지켜주지 않는 거지? 내 의견을 묻지도 않았잖아. 왜 그와 논쟁하려 들지? 나는 이야기꾼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까지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었다. 나는 수많은 토론을 경청하고 참여했으며 결과를 지켜보았다. 이런 과정들을 모두 거친 결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단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었다. 방울뱀이나 지진을 피하는 것처럼 논쟁을 피해라. 논쟁은 10중8구 참가자들이 스스로 절대적으로 옳다고 더욱 확고히 믿는 것으로 끝난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논쟁에서 지면 논쟁에서 졌기 때문에 당신은 이길 수 없다. 논쟁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설득을 당하더라도 항상 똑같은 의견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논쟁하고 괴롭히며 반박하면 때론 승리를 성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승리다. 절대로 상대의 호의를 얻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백악관에 있을 당시 자신이 75%만 옳더라도 그것이 최대의 기대치라고 고백했다. 20세기 손꼽히는 저명 인사였던 사람이 바라는 최대치가 그 정도라면 당신이나 나는 어떠한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의 55%를 확신할 수 있다면 당신은 월스트리트에 가서 하루 $100만 벌어들일 수 있다. 55%조차도 옳다고 확신할 수 없으면서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는가? 당신은 말로 하는 것처럼 표정이나 억양, 몸짓으로 상대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틀렸다고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상대가 당신의 의견에 동조할까? 절대로 아니다. 당신이 상대의 지성과 판단, 긍지와 자존심에 노골적인 타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로 하여금 반격을 가하고 싶게 만든다. 그리고 상대는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 당신이 플라톤이나 칸트의 논리를 가지고 공세를 펼쳐도 그들은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증명하려면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알렉산더 대왕은 이를 간결하게 표현했다. 사람은 마치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쳐야 하며 모르는 것은 마치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듯이 물어보아야 한다. 300년 전 갈릴레오는 말했다. 당신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스스로 찾아내도록 도와줄 뿐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을 했다고 치자. 당신은 그 사람의 견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렇게 말해야 한다. 글쎄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자주 그러니까요. 제가 틀렸다면 바로잡고 싶네요. 사실을 검토해보죠.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일은 절대 없다. 이는 모든 논쟁을 멈추게 하며 상대도 당신처럼 공정하고 넓은 마음을 갖도록 한다. 상대도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의 종교나 머리 스타일, 정치적 이념이나 좋아하는 영화 배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어떤 저항이나 격한 감정 없이도 생각을 바꾸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우리가 틀렸다는 소리를 들으면 비난에 불쾌해하며 완고해진다. 우리는 믿음을 형성하는 데는 놀라울 정도로 조심성이 없다. 누군가 그 믿음을 빼앗으려 하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는 맹목적인 열정에 사로잡힌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위협받는 자존심이다. 우리는 자신의 시계가 틀렸다든지 우리 차가 낡았다는 비난에 분개할 뿐만 아니라 화성의 운하나 에픽테토스의 발음, 살리신의 의학적 가치, 사르곤 1세의 연대 같은 개념이 수정 대상이 될 때도 화를 낸다. 우리는 사실이라고 인정해왔던 것을 계속 믿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러리라고 가정했던 사실에 대해 의심을 받으면 화를 내며 집착할 구실을 찾아내려고 애쓴다. 우리가 소위 논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혀가기 위한 근거를 찾아가는 결과인 것이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이 되는 길에서 이렇게 썼다. 타인에게서 듣는 말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은 이해보다는 평가와 판단이다. 그 말이 상대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서툰 청년이었던 어느 날 퀘이커 교도인 옛 친구가 그를 불러내어
가슴 아픈 진실을 퍼부어댔다. 벤, 자넨 구제불능이야. 넌 너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지. 넌 너무 공격적이어서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친구들은 내가 주변에 없을 때 훨씬 즐겁다고 하지. 넌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누구도 너에게 뭘 말할 수가 없어. 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말해봤자 고작 돌아오는 결과는 불편함과 힘든 상황뿐이니까 말이야. 그러니 넌 지금 알고 있는 것 이상은 깨닫지 못할 거야. 벤자민 프랭클린의 훌륭한 면목 가운데 하나는 이런 따끔한 비난을 받아들였던 방식이었다. 그는 친구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을 정도로 그릇이 크고 현명했다. 자신이 실패와 재앙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그는 방향을 틀었다. 거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즉시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절대적인 단언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단정적인 의견을 내포하는 확실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등의 단어나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짐작합니다. 지금으로선 그렇게 보이는군요. 라는 말을 사용했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주장할 때는 무뚝뚝하게 그의 말에 반박하거나 상대의 어리석음을 당장 밝혀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나 상황에서는 그의 의견이 옳을 테지만 현재 내 생각은 약간 다르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죠. 나는 곧 이런 태도의 변화에 이득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좀 더 즐겁게 진행되었고 온화한 방식으로 내 의견을 제안하면 상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반발도 덜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아도 크게 동요되지 않았고 상대가 잘못을 시정하고 내 의견을 따르도록 설득하는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저는 단어 선택에도 많이 주저하고 말을 술술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연설의 요점은 대체적으로 잘 전달이 된답니다. 2000년 전 예수는 말했다. 너희의 적과 빨리 화합하라. 당신의 고객이나 배우자 혹은 적과 논쟁을 하지 마라.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어떤 바보라도 자신의 실수를 옹호할 수는 있다. 대부분의 바보들이 그렇게 한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고결함과 환희를 느끼며 자신을 드높인다. 당신의 잘못이라면 즉시 단호하게 이를 인정하라. 누군가의 마음이 당신을 향한 불화와 나쁜 감정으로 사무쳐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 있는 모든 논리를 갖고도 그를 설득할 수 없다. 아이를 꾸짖는 부모, 거만한 상사나 남편, 잔소리하는 아내들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나 나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상대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점잖고 우호적일 수 없을 만큼 변화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생각을 바꿀 것이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 꿀 한 방울이 1갤런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상대를 당신의 주장대로 이끌고 싶다면 우선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라는 확신을 갖게 하라. 당신이 상대의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른 사항을 먼저 논의하지 말라. 동의하는 사항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말을 시작하라. 가능하다면 당신과 상대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차이점은 방법이지 목표가 아님을 계속 강조하라. 상대로부터 처음에 네 라는 말을 이끌어내라. 아니요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상대가 진심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세 글자로 이루어진 말 한마디를 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하게 된다. 신경, 근육 등의 인체 기관이 모두 거부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네라는 대답을 대화 초반에 더 많이 유도할수록 자신의 궁극적인 제안에 대해 관심을 끌 확률이 높아진다. 소크라테스는 죽은 지 24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말 많은 세상을 좌우한 가장 현명한 설득자 중 하나로 존경받고 있다. 그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오늘날 소크라테스 방법론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내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기초한다. 그는 반대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했다. 네라는 대답을 한아름 얻어낼 때까지 동의를 이끌어냈다. 마지막까지 질문을 계속했고 반대자들은 자신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 불과 몇 분 전만 하더라도 극구 부정했던 결론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상대에게 틀렸다고 말해주고 싶은 유혹이 들거든 소크라테스를 기억하고 부드럽게 질문해보자. 네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질문 말이다. 당신은 잘 가공되고 포장되어 건네진 생각보다 스스로 알아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믿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의견을 상대방의 목구멍으로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상대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제안하는 편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강매를 당한다거나 뭔가를 강요받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물건을 사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다고 느끼기를 원한다. 자신의 소망과 필요, 생각에 대해 의논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강과 바다가 산에서 흐르는 수많은 물줄기에 충성을 받는 이유는 강과 바다가 물줄기의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물줄기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노자. 사람들 위에 있고자 하는 현인은 자신을 사람들 밑에 두어야 하며 사람들 앞에 서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사람들 뒤에 두어야 한다. 이리하여 그의 위치가 사람들 위에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그의 위치가 사람들 앞에 있음에도 사람들은 이를 무례하다 여기지 않는다. 상대방이 전적으로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상대를 비난하지 마라. 비난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이는 슬기롭고 관대하며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당신은 상대의 행동과 인간성까지도 알 수 있는 열쇠를 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라.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항상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당신은 시간과 화를 아낄 수 있다. 이 책을 모두 읽고 나서 당신이 만약 한 가지 사실을 얻는다면 이 책은 확실히 당신의 생애의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항상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려는 마음이나 상대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려는 마음이다. 논쟁이나 반감을 제거하고 호의를 갖게 하며 상대방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도록 만드는 마법의 말을 알고 싶지 않은가? 여기 바로 그 말이 있다. 제가 당신이라도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알카포네를 예로 들어보자. 당신이 알카포네와 똑같은 신체와 성질, 마음을 물려받았다고 치자. 그의 환경과 경험도 이어받았다. 단지 이러한 사실들이 알카포네라는 인간을 만들어냈다. 당신이 방울뱀이 아닌 이유는 당신의 부모가 방울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잘나서 지금의 당신이 된 것은 아니다. 당신에게 짜증을 부리고 편협하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들이 못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불쌍한 사람을 가엾게 여겨라. 그들을 딱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동정하라.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고 또 하나는 진짜 이유다. 본인은 진짜 이유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스스로를 이상주의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동기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고상한 이유에 호소해야 한다. 인간들은 모두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용감한 자는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전진한다. 때론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항상 승리하는 법이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왕의 호위병들의 좌우명이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이 있을까? 어느 정오, 찰스 슈바프가 자신의 제철소를 돌아보고 있을 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원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의 머리 바로 위에는 금연이라는 표지판이 있었다. 슈바프는 직원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한 개비씩 건네며 말했다. 여보게들, 이걸 밖에 나가서 피우면 정말 고맙겠네. 그들은 자신들이 규칙을 어긴 사실을 슈바프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그만 선물까지 주며 자신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기분을 들게 해준 슈바프를 존경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존 워너메이커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워너메이커는 자신의 가게를 매일 둘러보곤 했다. 언젠가 그는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 한 명을 보았다. 손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점원은 아무도 없었다. 판매원들은 카운터 한쪽에 모여서 떠들며 웃고 있었다. 워너메이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운터 뒤로 조용히 들어가서 그 여자 손님을 받았다. 그런 다음 밖으로 돌아나가며 판매원에게 물건을 건네주곤 포장을 해드리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 뒤에 비난을 시작할 때면 그러나 라는 말을 사용해서 비난의 말로 끝낸다. 예를 들어 수업 태도가 산만한 아이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조니, 이번 학기 성적이 올라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그러나 대수학을 보다 열심히 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란다. 조니는 칭찬의 순수성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칭찬이 단지 성적이 나쁜 과목 때문에 자신을 혼내기 위해 생각해낸 서두라고 여겨질 뿐이다. 진실은 왜곡될 것이며 조니의 수업 태도를 바꾸려는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러나 라는 단어를 그리고로 바꾸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조니, 이번 학기 성적이 올라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도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수학 점수도 다른 과목처럼 오를 수 있단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작가 생텍쥐 페리는 이런 글을 썼다. 나는 누군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그가 그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바이다. 그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범죄다. 진정한 지도자는 항상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비난 대신 칭찬을 하는 것은 B.F. 스키너 교육의 기본 개념이다. 비난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강조할 때 인간이 행하는 좋은 일은 강화되고 나쁜 일들은 관심 부족으로 쇠퇴한다. 모든 사람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이를 얻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책에서 가르치는 원칙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 나는 책략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약간의 향상에도 칭찬하라. 향상하는 모든 것을 칭찬하라. 진심 어린 칭찬과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라.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이라면 그 장점이 있는 척 가장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북돋워주고 싶은 장점이 있다면 공공연하게 장점을 말하고 그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보고 따를 수 있는 좋은 평판을 해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에게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경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라. 나폴레옹은 레종 도네르라는 훈장을 만들어서 1만 5천 명의 병사들에게 수여했다. 18명의 장군을 육군 원수로 만들었고 자신의 군대를 대군이라고 불렀다. 전쟁으로 단련된 노병들에게 장난감을 준다는 비난을 받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장난감에 의해 지배된다.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며 저는 책과 배움과 실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은 책이고 비슷한 내용을 다룬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격하게 공감하며 읽었죠. 하지만 나를 돌아보면 기묘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행동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선뜻 그렇다고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절박함은 어떤 목적이든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절박함이 없는데도 자신이 옳다거나 좋다고 믿는 원칙에 따라 살아가거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대단한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2년 전 중증으로 번진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애썼습니다. 평창 약초 선생님을 만나 치유되긴 했지만 그전까지 저는 아토피에 뭐가 좋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사방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도 참 많이 뒤졌습니다. 제 평생 가장 절박했습니다. 온천, 산림욕, 채식, 효소, 침, 탕약, 뇌파요법, 경추조절 베개 등을 경험했습니다. 시간과 돈이 여유로웠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걸 시도했을 겁니다. 아토피 치료제가 있었다면, 그래서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명상도 아토피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명상은 평창 약초 요법보다 나중에 시작했기 때문에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간 배운 지금 돌아보면 아토피에도 명상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듭니다. 스트레스를 극적으로 감소시켜주기 때문이죠. 아토피는 공식적으로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는 병입니다. 저는 평생 아토피와 동행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조심하며 관리하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2년 전에 갑자기 중증으로 번져서 제 생애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가려움이 심해지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해지는지 모릅니다. 아토피가 나을 수만 있다면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절박함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비결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런 절박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죠. 오늘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도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처럼 마음에 찔리는 느낌을 또 받은 것은 아마 그래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삶에 대한 갈망과 꿈이 내 안에 없으니 절박함도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독서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잠옷 실망스럽기도 하고 의아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독서였습니다. 좀 더 저 자신을 깊게 성찰하고 관조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 책의 조언들을 따르는 건 그 다음의 일이겠죠. 우선은 제 마음의 현실을 깨닫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 6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이 책의 조언대로 살기 시작했다면 지난 100년간 세계는 아마도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세계가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공감하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던 저와 같은 독자들이 아주 많았으리라 짐작합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각성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